돈은 똑같이 버는데 왜 한국 주식만 똥값 평가를 받을까? 전 세계 1위 수준의 쪼개기 중복 상장과 일단 주주를 무시하는 관행. 여의도 전문가들이 작심하고 터뜨린 팩트 폭격 현장입니다. 자본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대응 의지가 시장에 아주 든든한 신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시장의 진정한 안정과 정상화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얼마나 단단해지느냐, 펀드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시간입니다. 이제 토론의 이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는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입니다. 2부 토론의 첫문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정부 정책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어떤 과제들을 더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예.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 그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된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동 사태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이 3월 이틀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오늘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일본, 프랑스보다 덜 빠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또 남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지배구조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나라를 보면요. 신흥국 없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의 소유권이고요. 또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을 대우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져주셨고 또 PBR이라든가 최근에 상속세라든가 이런 데 아젠다를 던지고 계셔서 딱히 시장에서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상법 개정을 하고 특히 이사 충실 의무 같이 들어왔는데 내 돈을 걸고 하는 투자를 일일이 법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 시장에서 주주도 좀 열심히 하고 상장사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주들의 사실 눈치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사업할 때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자금을 받았으면 너무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 주시고 또 민간에서는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엔 우리 자본시장이 작년에 상법 개정 이후로 정말 누구나 투자하기 좋은 그런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손을 들은 분이 계셔서요. 모건 스탠리의 서울 석준 부문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ROE를 보게 되면은 지금 8에서 8.5% 정도 됩니다. 평균 좀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ROE가 좀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ROA가 우리나라가 사실 더 높습니다. 1.9%. 그리고 일본이 1.7%.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난다 그러면은 2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자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할인 요인 중에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순환적인 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사실 ROE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둔화되면 또 내려오고. 근데 이번 그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참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가 여러 테마들 AI 그리고 다극화된 세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모든 테마들에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업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ROA는 기업의 몫인데 ROA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방산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를 4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코스트, 비용. 그리고 하나는 캐파시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패티블하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콜래버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부 그리고 기업도 같이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주 환원에서는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신규 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지금 세제 지금 개편은 됐는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 뭐냐면은 우리 나라의 이제 뭐 투자자 군이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이제 다각화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변화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프리미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ROE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ROA랑 E랑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모멘텀만 유지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자사주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세요. 그냥 자사주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나왔는데요. 이전 사실 그 2024년 그 하반기 봤을 때 그때는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든 다른 혜택이 자사주 있으면 취득 소각을 해라. 예, 맞습니다. 있는 거 소각만은 안 되고 신규 추가 하는 부분은- 취득해서 소각해라. 그 말이에요? 소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인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어떤 혜택이든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 자사주 취득 소각을 좀 권장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ESG 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하는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이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 차고 이런 또 패닉 매도, 흥분 매수 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얕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년 15년도에 아베녹스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재형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를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또 일본의 그 전 세계 공적연기금은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 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 자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종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 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디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는 이 3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투자자를 만나보면 수초식 왜 제대로 안 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15년도 아베노미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 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수초식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친 거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침 아주 가까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손협운용전략실장님, 아주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이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R-G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에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그래서 R-G라고 하는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되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영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에 상법 개정의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틴베스트 유영재 대표님 혹시 국민연금이 답변 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부족하다면 행사 끝나고 따로 티타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서 연결을 해서 중복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님. 예, 저 KB증권 김동훈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 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그게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아니든 법적이든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 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구로 활용된 이 중복 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 산업이나 꼭 설비 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뭐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맞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 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 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알맹이만 상장시켜 개미들 뒤통수를 치는 쪼개기 상장 꼼수. 이제는 정말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의도 타짜들의 뼈 때리는 일침.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기막힌 주식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팩트 폭격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